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990년대 이후에 24명이 시카고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학의 대세. 밀턴 프리드만 오늘 이야기할 이 학자가 바로 시카고 학파의 거두죠. 밀턴 프리드만은 그러면은 왜 케인즈주의에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시카고 학파가 보기에는 정부는 만악의 근원이죠. 대공화, 원인이라든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의 잘못을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1997년에 또 이런 제목의 책을 내는데요. 유로화, 정치 해체를 위한 통합. 정치 해체. 1997년에 이 12년생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 몇 살 때 쓴 걸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든 간에 하지 마라. 아. 안녕하세요.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한 10명 정도 경제학자들 중에서 6번째 사람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프리드먼인데요. 프리드먼 하면은 딱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분이 많죠. 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도 있고요. 워튼 스쿨의 경영학자인 예. 스튜어트 프리드먼도 있고. 어. 그리고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있고. 예. 축구 감독 중에서도 더기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그 잉글랜드에. 예. 네. 잉글랜드에 있는. 영국에. 예. 네.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프리드먼이. 예, 그래서 유명한 흔한 이름인데 예.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당연히. 밀턴 프리드먼일 것 같네요. 예, 뭐 밀턴 프리드먼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많은 프리드먼들 중에서 밀턴 프리드먼을 만날 텐데요. 시카고 학파의 거장이죠. 그렇죠. 반 케인즈주의의 깃발을 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대충 감은 옵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여태까지 우리가 몇 명 살펴봤으니까. 그렇죠. 케인즈주의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시장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반대를 했으면 시장 개입에 반대를 했을 것이고 경제를 시장에 좀 자유롭게 맡겨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카고 학파 전체가 이제 그런 예. 분위기인데요. 특히 화폐, 통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통화주의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네, 통화주의자. 지금도 이제 뭐 신케인즈주의자니 뭐 시카고 학파니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경제 학파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그런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카고 학파의 그 대선배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을 한번 살펴보면서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기의 경제학자들 밀턴 프리드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좀 반환점을 둔 듯한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가 경제학자들을 살펴볼 생각으로 이제 이 위기 경제학자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반을 돌았다.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을 돌았다는 생각 때문에 셔틀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주도권을 한번 주겠다. 주도권보다도요. 진짜 축하드리는데요. 예. 이 위대한 경제학자의 사진 그림이 들어간 셔츠를 입으면요. 예. 내 마음이 굉장히 묵직해지고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입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잘 살려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야, 느낌 아니까. 일단은 좀 뭐랄까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은 5명 내외 되는 경제학자들 얘기도 한번 좀 재밌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만나볼 밀턴 프리드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얘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 시카고 학파 그러면은 케인즈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경제 학파를 장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학의 좀 대세 이렇게 일컬어지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990년대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들 이제 쭉 살펴봐도 총 살펴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990년대 이후에 총 74명. 이 중에서 24명이 시카고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2013년에 공동 수상한 3명 중에서 2명이 또 시카고 학파라고 이번에도.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때 이제 경제가 쭉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쭉 잘 나가다가 이제 오일 쇼크니 뭐니 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국면이 옵니다. 그랬을 때 자유시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시장 만능주의다, 신자유주의다 그러면서 비판을 좀 받기도 하는데 그때 그 학풍을
처음으로 이 수립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네네. 쭉 고전파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재해석해서 현대에 맞게 네네. 그 이야기한 그분들을 이제 시카고 학파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통화, 화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풍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오늘 이야기할 이 학자가 바로 시카고 학파의 거두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스스로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이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밀턴 프리드만은 그러면은 왜 케인즈주의에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시카고 학파가 보기에는 정부는 만악의 근원이죠. 그래서 정부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하는 게 나은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네. 그 옛날에 넘버 3라는 영화, 옛날에 그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못 봤겠죠. 예,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어떤 대사인데요. 거죠? 네가 뭘 하려고 하든 간에 하지 마라. 아, 자 거기서 네가 정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정부의 정책은 결코 경제를 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케인즈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케인즈는 그 전에 애덤 스미스부터 쭉 오던 이 고전학파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도 하고 경제에 개입을 해야 고용도 창출을 하고 특히 이제 흔히 불황으로부터 일컬어지는 탈출하게 특히 할 그 수 재정 있다. 정책이라는 그렇죠. 것을 통해서 경제라는 것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주장한 것이 케인즈인데 그렇죠. 여기 왜 그렇게 반기를 든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를 이끄는 이 중요한 변수는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화폐량이라고 보는데요. 화폐 양, 예, 화폐. 돈의 양, 쉽게 예, 돈의 얘기해서. 양.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프리드만을 통화주의자라고 예. 부르기도 합니다. 예. 화폐의 많고 적음이 이제 경제를 이끄는 것이고 예. 돈을 정부가 지출해서 고용을 창출할 때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예. 고용이 창출된 것 같지만 창출된 게 아니고 소득이 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펼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정부가 마련한 이 안정적인 룰 속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끌고 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이 건전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뭘 인위적으로 하려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네들이 많이 개입하진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안정적인 룰을 정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이제 정책 결정자라기보다는 이 룰을 정하는 규칙을 정하는 사람으로 보죠. 밀턴 프리드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케인즈가 주장을 했던 대공황의 원인이라든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예. 특히 이제 뭐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의 잘못을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예, 우리 이제 FRB라고 해서 흔히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죠. 연준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고 대공황 조금 전에 이제 수년 전에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연준이 설립된 다음에 통화 정책이 중앙 집권적으로 변하면서 통화량과 물가와 생산량이 더 불안정해졌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공황이 온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물가 상승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연준 책임이다. 연준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또 실증적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케인즈는 뭔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면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놔서 대공황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이걸 또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살펴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뭐 근데 영국으로 따지면 영란은행 뭐 이런.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국가기관이 아니라면서요,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예, 한국에서도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정부와는 독립성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연준이라는 제도는 프리드만이 혹독하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프리드만적인 사고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무슨 운영되고 말일까요? 있어요. 지금 예. 어쩌면 그 뒤에 프리드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 뭐냐면 연준에서 결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한 나라의 돈이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데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만의 생각이 원래 이런 거였어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권한을 너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이라는 것은 불안전하고 그리고 권력욕 같은 것 때문에 지나치게 개입적으로 이 변질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놓고 천천히 통화량을 안정되게 쭉 늘어가도록 예를 들면 1년에 2%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된다. 거의 법으로 정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연준이나 한은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조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라든지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돈을 많이 풀고 싶어요. 항상. 왜냐하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돈이 풀려야 사람들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돈이 들어오는구나, 일자리가 표를 생기는구나.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속성상 그렇죠.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중앙은행은 FRB도 그렇지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풀려고 물가만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죠. 물가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는 제일 원칙으로 삼는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프리드만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지금은 이야기하는 그러한데 과거에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이 연방준비위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면? 경제 핵심이라는 것은 화폐량인데 지금 예. 통화주의자들은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잖아요. 보는 거죠. 예. 근데 화폐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또 연준, 중앙은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통화량 부족하니까 늘리자 아니면 통화량 많으니까 줄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만 자꾸 낳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하게 된다. 아니면 잘못되면 이제 갑자기 통화량 감소해서 대공황이 온 것 같은 프리드만은 대공황이 통화량 감소 때문에 상당히 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예. 또는 약간의 뭐랄까요 원로원 같은 이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통화량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웬만하면 겁니다. 건들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통화, 화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재 이제 그 화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통화 정책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통화정책의 핵심은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중앙은행에 있는 거죠. 예, 예.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재할인율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작하고 지급준비율 조정 이런 뭐 세 가지의 예, 보통 중요한 세 점이 가지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재할인율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중은행으로 넘기잖아요. 네네. 넘길 때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시중 은행에게 돈을 줄 때에 되돌려 받을 때의 이자를 그렇죠.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이 재할인율을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나중에 금리 따라 올리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죠. 예. 그럼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돈을 덜 빌리게 되죠. 아,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예. 겁니다. 공개시장 조작 두 번째인데요. 예. 공개시장 조작은 직접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개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국채라든 것이 이런 것이 대부분 게 이제 국공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죠. 중앙은행에서 국공채를 막 사들이면 돈이 풀립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면은 돈을 줘야지 이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찍은 돈으로 시장에 푸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요거하고 관련된 걸 최근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그렇죠. 많이 거론이 되죠. 뭐 FRB 의장이 뭐 양적 완화와 관련된 얘기 하나 하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들썩들썩하죠. 그렇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네. 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워풀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율 조정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이 예. 되기도 했는데요.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예금자들에게 돈을 받았을 때 그걸 다시 운용을 하잖아요. 네. 기업들한테 빌려주거나 그러는데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돈의 비율
예금 받은 거 중에서 몇 %는 꼭 남겨둬야 된다. 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걸 세팅하게 돼 있는데요. 이 지급준비금률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이 아무래도 뭐 덜 빌려주게 통화량이 되겠죠. 그럼 통화량이 줄겠죠. 줄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이 통화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상인데, 그럼 프리드만도 이러한 식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얘기했던 건가? 좀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프리드만은 이런 방법을 중앙은행이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간접적이어서 예. 직접적으로 통화량 조절이 어렵다고 봤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발행 권한을 가져오고 중앙은행도 그리고 일반 은행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으로 모두 모은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아주 일정한 이 퍼센티지로 통화량을 억제를 하고 있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관리만 하고 관리가 된다. 관리만 하고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정책 같은 것을 몽땅 다 연준으로 합쳐버려서 그렇죠. 연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 이제 반복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케인즈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던 뭐 정부의 재정 지출 같은 것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랑은 완전 이제 상반되는 길로 간 것인데, 그렇습니다. 케인즈주의자들도 화폐에 관련된 얘기는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화폐 프리드먼이 했던 화폐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화폐 수량설이면은 화폐 수량설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화폐 수량설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라고 예. 부르진 않고 예. 스스로 화폐 수량설이라고 불렸던 이론이 고전파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이전에. 케인즈 이전에 그렇죠. 있었던. 그건 뭐냐면은 예. 화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화폐 수량설인데 Money doesn't matter.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실물이지 사실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산물이 여긴 100만큼 있는데 돈을 100만큼 풀면은 생산물 하나당 1원씩 가격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돈을 1000을 풀면은 물가만 올라간다. 그렇죠. 물가만 10배로 뛰어오르고 생산은 그대로 100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고전파의 화폐 더 많은 수량설이죠. 생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게 잘 사는 거지. 지갑에 돈만 많으면 뭐하냐. 물가만 그렇죠. 올라갈 뿐인데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드만은 일종의 종합인데요. 새로운 종합입니다. 아주 좀 정치하게 얘기했어요. 통화량의 10%가 늘어나면은 대체로 물가가 6% 정도, 고용이 4% 정도, 고용 생산이 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오른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통화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그 정책에 너무나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그러한 개입이 없으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케인지언들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고전에 이제 레이건 대처 시대 이후에 계속 득세해왔던 이 신자유주의 또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조금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로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프리드만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면 1960년대 이후에 점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는 프리드만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게 된 상당한 부분은 또 프리드만의 근면성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실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쭉 한 30년 동안의 이 통화량을 실제로 계측을 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또 입증을 해내기도 합니다. 대단한 학자는 대단한 학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아까 한우물만 팠기 때문에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프리드만의 이론이 이제 힘을 확 받게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그렇죠.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그 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리드만이 하는 얘기는
이거 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습니다. 것이니까요. 네. 그것을 일종의 예견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프리드만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 1970년대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또 세계의 그 정치, 경제 모든 현상들이 이제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네.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 예. 두 분 다 이 프리드만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걸 실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제 옮긴 거죠. 신자유주의 그 정치가들이죠.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예.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제로 프리드만의 이야기를 상당히 받아들여서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요 시대부터 하이에크의 팬이기도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이에크, 프리드만 같은 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줄어드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 시대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만의 공적을 기려서 대통령 자유 메달이라는 민간인에게 주는 이제 미국에선 가장 높은 훈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의 이론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 얘기대로 하자면 정부는 가능하면 작아지고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작은 정부론이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 같은 보수주의 정부 때 정부가 가장 강했죠. 그렇게 보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비도 가장 그렇죠. 많이 지출을 해서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죠. 재정 지출은 늘어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장 이쪽은 약화시키는데 또 군비는 늘리고 재정 지출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쓴 돈을 보니까 레이건 재임 당시에는 재정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근데 이제 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입을 줄여놔가지고 이 적자가 굉장히 커졌다는 재정 문제가 또 생기기도 적자가 했죠. 굉장히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네, 그래서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대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본적인 이게 그 패러독스인데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노사관계 문제 있으면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깨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개입을 통해서 개입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본적인 패러독스가 있죠. 일단 뭐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시대가 좀 더 흘러가게 되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은 것 말고 밀턴 프리드만이 예견한 대단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997년에 또 이런 제목의 책을 내는데요. 유로화, 정치 해체를 위한 통화 통합. 정치 1997년. 해체. 이게 그 밀턴 프리드만이 1912년생인데. 그렇죠. 야, 이거 몇 살 때 쓴 걸까? 무병장수. 그러네요. 예, 이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왜냐하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출범했기 때문에 네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앙이 올 거라고 어떤 얘기하는 정치적 겁니다. 요인 때문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유럽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죠. 그렇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우다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우다가 뭐 계속 전쟁 상태에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로존이란 거죠. 통화를 그렇게 그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유로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데요. 그리스하고 독일은 경쟁력이 다르잖아요. 그리스가 산업 경쟁력이 좀 낮겠죠. 예. 근데 두 나라가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당시 이제 낮아지면 독일은 마르크를 썼을 테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스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그전엔 관심을 안 갖다가 너무 싸니까 그리스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환율 막 이런 거 배우면 그렇죠. 예. 그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외우고 막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 게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통합을 해놓으면요.
그러면 이게 그 장점이 없어져 그게 버리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네. 산업 경쟁력이 낮은 데는 계속 낮고 높은 데는 계속 높고 어. 물건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고 돈은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결국 수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다고 문제가 국가가 발생하는군요. 뭔가 보장을 해줄 수 있냐? 만약에 두 나라가 같은 나라로 완전히 국가가 예, 예. 통합돼서 재정도 통합되면은 예. 이게 국가가 돈 잘 버는 데서 세금 걷어가지고 돈 못 버는 데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죠, 그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게 최악의 경우가 온다는 게 이제 그 프리드만의 비판이죠. 그 전쟁은 막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있는 겁니다. 예. 전쟁을 막아서 아낀 비용. 이 지금 경제적인 혼란을 상쇄할 만큼 큰 거냐, 작은 거냐.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제 프리드먼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적 이유로 국가가 너무 나서서 경제를 그렇게 볼 수가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있겠네요.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뭐 유로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워낙 다르니까 이게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이러한 이론도 있기도 하고 뭐 재정적인 어떠한 원인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네.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 같은 분, 예.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이분은 예. 뼛속까지 케인지언이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유로존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거꾸로 네. 국가가 재정 정책을 펼칠 여지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네네네. 유로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예. 하나의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을 보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요 문제도 있고 저렇게 바라보면 저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유럽의 경제 위기를 유럽의 재정 위기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전반적인 의견은 그 프리드만이 바라봤던 어떠한 그런 그 통화의 어떤 통일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좀 더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두 가지가 뭐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설은 폴 크루그만 이야기에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네. 프리드만이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론으로 좀 돌아가 봐서 이 사람의 이론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실증적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론의 어떠한 정립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의 이론의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케인즈하고의 대비되는 지점을 짚어보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케인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는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자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일갈한 건데요. 네. 프리드먼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량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된다. 예. 그리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이 유지된다.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단기적인 건 어떡할 거냐.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갑자기 위기가 와가지고 실업률이 치솟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죠. 막 이 절도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그럼 대해서 뭘 해야 그냥 되냐.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학자로서는 좀 직무유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통화량은 안정되게 유지해야 되니까 우린 돈을 풀 수 없어.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그냥 통화량 정해놓고 그대로 유지하고 정부는 지출하면 인플레이션만 생겨. 지출 안 하고 그냥 두는. 과연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단기적인 불안과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연준이나 중앙은행 같은 곳은 신격화된 그런 존재로 남겨둬서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 거기 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남겨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연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이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그러면은 한국은행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펼치고 있는 통화 정책은 약간의 흐름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프리드만의 사고 속에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그 한국은행 독립돼야 된다, 통화정책 독립돼야 된다는 사고 속에서 상당히 운영이 되어 왔죠. 최근에 들어서 조금 정부에서 한국은행도 고용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씩 기조가 바뀌는 듯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물가 관리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용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드만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봤다면 상당히 화를 냈을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바뀐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네. 실제로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좀 개입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큰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제 사람들의 경제적 삶을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위기 경제학자들 오늘 이제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좀 현대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아주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밀턴 프리드만은 사실은 경제학과 경제정책을 지금까지도 근간에서 끌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예. 아주 초기에 주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뇌 속을 살펴보는 게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경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제 정책이 왜 대응을 잘못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좀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블렌입니다. 배가 불러서 베블렌입니다.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한 베블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